용인시 이동읍 일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이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이천시도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국제공항건설 지원 조례가 진통 끝에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고 정당과 지역마다 제각각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점검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폭염, 침수 등에 취약해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뉴스는 우리 지역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는 개발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경기 남부 지역에선 용인시 이동읍 일대에 들어설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2026년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일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용인시 이동읍 시밀이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입니다. 용인 테크노밸리에서 45번 국도를 따라 바로 이어진 곳으로 주로 논밭과 낮은 야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이어서 반도체 공장에 가장 중요한 전기 공급이 비교적 용이한 입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과 기반 조성 사업은 LH공사가 진행하고 경기도는 배후도시와 산업단지 건설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만들어지는 산단 조성과 이 배후도시 조성에 있어서는 GH가 참여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용인시, 국토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일정을 2년 앞당겨 오는 2026년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우선 용수, 전력 사용과 관련해 지역 갈등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용수나 전력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인프라 까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기초단체 간의 이 갈등 문제라든지 협조하는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같은 갈등 조정을 통해서 원활하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는 700만 제곱미터 규모로 웬만한 신도시 크기입니다. 서쪽으로 기흥 동탄까지는 직선거리 10km 정도이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들어서는 원삼과 용인 시청이 있는 삼가동까지 모두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추가 도로 건설과 배후 주거단지 건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이천시도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첨단 반도체 산업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를 내놨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함께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출범 1년, 이천시의 최우선 목표는 첨단도시 도약입니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도전에 나선 이천시는 올 초 전담부서를 만들고 관련 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특화단지에 선정되면 지역 내 SK 하이닉스 등과 함께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한편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포부입니다. 특성화 대학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수정법에서 4년제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만들 거고요. 그 지금 제1고등학교, 그다음에 부원고등학교 거기에 지금 반도체 학과를 해서 하이닉스에서 사용하다가 그래도 지금 안 쓰는 거 이런 기기를 갖다 거기서 실제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에 더해 이천을 대표하는 이천쌀과 차세대 농업 육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천시는 농업 인력을 늘리기 위해 청년과 귀농 농업인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촌 귀농하는 친구들을 전부 찾아가서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멘토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천에도 청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빵도 만들고 무슨 수제 맥주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만드는 거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천시는 브리핑에서 현장 중심을 강조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시정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첨단도시 이천으로의 도약을 가늠할 수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7월 중순 발표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평택에선 브레인시티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브레인시티에 들어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 병원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주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정률 62% 진척을 보이는 평택 브레인시티입니다. 부지 조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 도로와 전력, 용수 등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 내에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 병원이 들어설 예정인데 조성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택시는 학교와 병원 설립을 위한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중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는 대학 설립을 위한 조성 계획도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 비전을 산학연을 잇는 스마트 커넥티드 캠퍼스로 설정했습니다. 평택시는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K 반도체 연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가 K 반도체의 연구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카이스트와 삼성전자, 평택시가 협력하여 반도체 특구 국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였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브레인시티에 들어설 아주대 평택병원도 사업 시행자인 브레인시티 파이낸셜 금융투자 주식회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시설 용지는 약 4만 제곱미터로 설계와 시공, 개원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30년 500병상 규모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평택시는 이곳이 경기 남부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중증 응급의료와 중증 질환 치료 등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계획된 일정에 맞춰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시간 철저히 검토되어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만큼 이후 절차인 건축 계획 등도 성실히 지원하여 아주대 평택병원이 제 시기에 개원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100만 특례시의 마중물이 될 브레인시티,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 평택병원이 성공적으로 건립되면 평택시는 미래 첨단 자족도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경기국제공항 건설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경기국제공항 유치의 근거가 될 조례가 최근 도의회를 통과했는데요. 하지만 경기국제공항 사업에 군 공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두고 각종 해석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국제공항 건설 지원 조례. 이를 통해 경기도는 국제공항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수원 지역 도의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조례가 경기국제공항 사업에서 군 비행장을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미 군공항만 가면은 반대가 심하니 거기다 민간공항하고 합쳐가지고 통합공항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통합공항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 지역 도의원들은 정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애초에 경기국제공항은 군비행장 이전과는 별개의 사업이었다며 경기국제공항의 성공이 수원 군비행장 이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제공항이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되면 저는 군공항을 포함한 국제공항이 유치가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걸 경기도가 유치하게 되면 수원 군공항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성 지역 도의원들은 경기국제공항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경기국제공항은 수원 군비행장 이전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민간 국제공항 건설만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군공항 이전 사업을 전제로 계속 지금까지 조례 제정이나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경기도의회가 나서서 좀 불확실성을 좀 해소하고 경기국제공항 조례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또 다른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경기도가 국제공항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경기국제공항이 군공항을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관심은 이제 실현 가능성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요. 우선 가까운 충청권 공항과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일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 조례가 진통 끝에 도의회를 통과하자 경기도는 즉시 공항 건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공항에 비전을 만들고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포럼 등을 개최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 남부 국제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내놨지만 구체적인 방안이나 기조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과제는 이미 앞서가고 있는 충청권 공항과의 경쟁입니다. 국토부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인천 백령공항과 충남 서산공항 건설을 이미 확정해 놓은 상태고 경기국제공항은 지자체 협의 등을 고려해 검토할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반경 50km 주변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산공항과 청주공항 4개의 공항이 있는 셈이고 인천공항은 활주로 증설, 김포는 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남의 서산공항은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설정했고 청주공항도 활주로 등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공항은 국토부와 함께 예비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올해 사업비 등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서산시는 기존 군비행장의 활주로와 기반시설을 활용해 민간공항을 건설하고 국제공항으로 키워가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류시설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통시시설 최소한의 어떤 시설만 투자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대통령 공약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해서 반드시 2028년 개항 목표로 네. 추진을 해 나가고 있다. 충청권 공항이 경기 남부의 항공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는 점도 경기국제공항의 어려움입니다. 성장세가 빠른 청주공항은 경기 남부의 주요 도시를 직접 영향권에 두고 있고 화성시와 광명시까지 간접 영향권으로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가 김포공항과 청주공항이 경합하는 지역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공항철도가 될 수도권 내륙선이 개통되면 동탄에서 청주공항이 30분 거리로 단축돼 청주공항의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산공항도 평택 지역 수요를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서해선이 개통될 경우 화성까지 영향권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아직 사업 청사진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성을 인정받더라도 2026년에나 국토부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앞서가는 충청권 공항과의 경쟁은 그 후로도 과제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경기국제공항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군공항과 맞물려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도의회 심의에서 해당 조례 수정을 주도한 김태형 의원님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조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역시 이제 군공항 때문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말씀이 드는데요. 많으시죠. 네, 특히 이제 군공항이 제외됐다는 부분을 놓고 정당, 지역에 따라서 좀 제각각 이제 좀 해석을 좀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는 수정을 좀 주도하신 입장에서 그 군공항 제외에 좀 어떤 의미를 좀 담았다고 보면 될까요? 예, 군공항 제외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관련 조례에 대한 설명을 좀 경기도민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은 이제 김동연 지사께서 작년에 취임하면서 7월에 발표하신 공약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수원에 있는 군사공항, 군공항, 10전투 비행단이죠. 그 군공항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는 쪽과 그냥 국제공항만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 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지역 간의 갈등도 많이 생기고 지역 내 갈등도 많이 생기고, 그 이면에는 또 최근에 국가에서 또 발표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300조 국가산단이 이제 거기 완공이 끝나면 항공 화물 수요가 반도체 수출하기 위해서는 항공으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은 거의 포화 상태인데 과연 그걸로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지역 간의 갈등, 지역 내에서의 갈등이 엄청난 벌써 한 10수년 이상 벌써 계속 뭐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러겠지만 수원과 화성이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것이 이 경기도 의회에서 조례를 좀 정확히 만들어서 하는 것을 논의하다가 그러면 이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는 먼저 제외해 보자. 군공항 이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지사가 발표한 것처럼 국제공항을 경기도에 유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뭐 화물 운송이나 여객 운송이나 좀 더 경기도가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경기도의 위치와 뭐 인구수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국제공항이 필요한지를 따져보시겠다는 거니까 뭐 그래서 필요하면 국제공항을 만들겠다고 김동연 지사께서 피력하셨고 군공항 이전은 전제하지 않는다. 계속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공항이 좀 제외됐던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이제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다른 말씀들을 내고 계시는데 저희 상임위 의원님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 갈등을 유발시키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공항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지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지사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자. 그런 차원에서 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경기국제공항 사업에서 군공항이라는 부분을 좀 제외시킨 이제 수정안을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 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제 수정안이 압도적인 지지로 본회의까지 통과를 했고요. 이제 이렇다는 거는 좀 경기국제공항 사업과 군공항이 좀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좀 반감이 있었다고 좀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좀 우리 앵커님한테 정정을 드리고 싶은데 반감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어느 게 좀 적정한가, 어느 게 좀 목적성에 부합하는가 좀 따져본 것 같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군공항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공항하고 더더군다나 이 이제 지금 수원에 있는 비행장은 최전선에 있는 이제 전투 비행장으로서 하고 있는데 그런 최전선의 비행장하고 같이 이 군공항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추진됐을 때 또 다른 위험 없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을 좀 고려해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좀 제가 받을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얘기를 좀 들어보다 보면 이제 뭐 국제공항, 경기국제공항이 군공항을 좀 이전하기 위한 뭐 꼼수 약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게 서로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다 서로 다 다르시니까 국제공항으로 칭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원 군공항 이전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 아닌 그런 뭐 현실 상황에 대해서 좀 맞지 않는 얘기들이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럼 이 부분들은 의회에서 제외를 시켜드리는 게 맞지 않냐. 군공항을 제외하면 그래 그럼 군공항 제외하고 국제공항을 건설하는 거는 한번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 유치를 희망하는 뭐 시장 군수가 신청을 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지역에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서 뭐 심사나 뭐 협의 같은 걸 통해서 새로운 부지를 또 물색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 목적을 담아서 이번 조례를 좀 개정했다고 수정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조례에 따르면은 뭐 이제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냐 아니냐부터를 이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실제로 이제 경기도가 제출했던 그 경기국제공항 조례는 그 상임위에서 이제 문턱을 넘지 못했잖아요. 네. 당시에 좀 상임위에서는 어떤 이유로 그 조례를 좀 이렇게 한 세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그 경기국제공항의 정의를 내리는 부분에서 공항이라 하면 공항시설 경기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의 2조 3항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공항시설법을 보면 공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칭, 위치,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경우를 말했는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 그 명칭도 한 게 없고 어디에 만들겠다는 것도 없고 공항 구역은 어디로 한다. 왜 그러냐면 공항 구역이 지정이 돼야 이제 항공권 이제 공여권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뭐 개발 제한 등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해야지 공항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공항을 추진한다는 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이 공항을 만드는 건 국가 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광역정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그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거라 지방자치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무가
다 법으로 정해져 있고 국가 사무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한테 위임을 해줄 수 있는데 위임을 할 수 있는 사무도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지나갔다. 이게 두 번째 이유가 되겠고 세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갈등을 왜 초래하고 있고 이걸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건지 뭐 경기도에 갈등 관리 조례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게 도와 도의회 역할인 것 같은데 계속 지금 십수년째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공공항은 제외하면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뭐 이제 아무래도 뭐 수원시 입장에서는 이제 군공항 이전을 좀 하고 싶어 하고 이 그 마중물이 경기국제공항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사실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시에서는 이 조례를 보고 아 이거 이제 우리 군공항 이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군공항의 이제 소음 피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수원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화성 지역에도 이제 뭐 또 피해를 보고 계시는 네네네. 그런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군공항 문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이 돼야 될까? 좀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원공항 이전, 그러니까 수원공항 관련해서 소음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저도 사실 화성에서 도의원을 하고 있지만 수원에서 초중고를 다 나왔기 때문에 상황도 제일 잘 알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소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도심지 공항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기피 시설이고 혐오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겪었던 고통을 다른 지역의 주민들한테 감내를 하라는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군사 목적의 공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결정하기보다는 좀 더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게 어떻게 하면 뭐 이제 지역 간의 갈등도 없어지고 걱정하는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도 없으면서 군사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군 공항을 해야 되는 거는 좀 더 좀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가 중앙정부가 해주고 경기도는 그와 같이 연구해서 필요하면 또 이전하고 필요하면 국제공항도 건설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군공항 문제를 보면은 그 중앙 정부보다는 너무 이제 지자체 네, 뭐 예. 이렇게 지금 좀 그렇게 좀 네. 되고 있어요. 뭐 수원 화성이 이제 십수년째 계속 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싸운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네. 갈등을 계속 생기고 있고 또 화성에서는 찬성 반대하는 쪽이 또 뭐 지역 간에 화성 시민 간에 또 갈등도 있고 그런 거를 예방하고 방치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게 정치권역의 정치의 역할이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좀 그런 걸 좀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가 좀 개정됐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조례가 어떻게 좀 계기가 돼가지고 중앙 정부도 좀 더 관심을 좀 갖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사무거든요. 그럼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예정지는 국방부가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뭐 주민투표 내지 그 시장구수에 찬성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추진한다고 상위법에 있어서 뭐 추진을 못한다는 게 현재까지 국방부의 얘기인데 네. 정말로 자기들이 이전 필요가 있으면 중앙정부가 나서서 수원 화성하고 어떤 뭐 서로 상생이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소위 그냥 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도 되게 중앙정부가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중앙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주셨어야 하는 그런 또 부탁도 생기고 꼭 그래 주십사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번 그 조례 통과로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된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그런 검토나 이런 것들이 그 경기국제공항에 좀 걸고 계신 뭐 기대 효과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의원님께서는 이제 경기국제공항의 어떤 유치나 건설을 위해서 앞으로 좀 어떤 역할 또 어떤 노력 좀 해나갈 계획이신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경기도가 이제 인구가 1,400만 명이 아마 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대한민국 최대 광역 도시고 또 이제 주변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 산단 300조 규모의 이제 산업 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은 엄청난 수출 물동량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물류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항공으로 커버가 돼야 될지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이나 그런 정책 검토를 했을 때 공항이 필요하다. 그럼 저는 경기도 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제가 도와야죠. 그러기 위해서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지사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제 뭐 용역 및 뭐 연구, 홍보 활동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의 근거를 담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거를 또 무작정 찬성하거나 그렇진 않고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또 의회에 또 견제하는 게 의회의 역할이고 또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협조는 하되 잘 일을 할 수 있는 이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국제공항이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또 도가 같이 해가지고 그럼요. 예. 네, 이제 좀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정말 필요성이 검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그건 의회에서 저희 의원님들하고 잘 같이 검토하고 또 집행부와 협조해서 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직장 내 갑질은 근절해야 할 직장 문화로 꼽히는데요. 얼마 전 용인시 체육회장이 직원들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퍼부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김효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거 뭐라고? 흥분하며 소리치는 한 남성. 이봐라 이거. 급기야는 욕설까지 퍼붓자 다른 이들이 말립니다. 영상 속 남성은 용인시 체육회장으로 지난 22일 밤 여수에서 담긴 모습입니다. 당시 체육회장은 직원 등 70여 명과 함께 1박 2일로 떠난 워크숍에서 회식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여기서 해놓고 간단하게 끝내고 올라오잖아 얘기하는 거야. 회식 자리는 물론 숙소에서까지 고성이 이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서야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들고 거리도 멀다는 이유로다 심한 욕설을 하셨어요. 너무 고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투숙객 어느 한 분이 이제 신고를 하셨나 봐요, 경찰에. 그래서 112도 출동을 해서. 용인시 체육회 직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욕설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좀 불안하죠, 저희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10원 한 푼이라도 내 결제 없이는 지출을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직원들은 경찰에 고소장도 접수한 상황. 파문이 커지면서 종목단체 협의회에서도 긴급회의를 마련하고 만장일치로 체육회장 사퇴를 결의했습니다.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 종목단체 회장님들이 다들 만장일치로 두 번째로 이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저지를 할 것이다. 용인시 체육회 직원과 종목단체 협의회 등은 체육회장에게 사퇴 요구를 이어간다는 입장. 잦은 사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걸기대회와 대의원 회의를 통한 해임 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용인시 체육회장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자 이웃인 이주민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안산에 정착한 이주민은 9만 명이 넘는데요. 이 중엔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주민들이 상당합니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아 소방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안산시 선부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이 불로 집 안에서 잠을 자던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화재 조사 결과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시 원곡동의 한 외국인 가정을 방문해 소방대원들과 함께 안전 점검을 해봤습니다. 거실에 설치된 화재 경보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한번 길게 눌러주시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도 멀티탭이 문제였습니다. 6인 가족이라서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구를 많이 사용해야 하는데 오래된 주택인 탓에 콘센트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탭을 다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멀티탭을 여러 개 계속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전기 기구가 꽂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허용하는 그 전기 용량보다 더 많은 부하가 걸리게 돼서 아무래도 이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냉장고와 벽면 사이에 놓인 멀티탭에는 먼지가 쌓여서 정전기로 인한 화재 위험도 높아 보입니다. 집에는 소화기도 없습니다.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소화 분말이 굳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섞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불이 났을 때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택용 화재 경보기와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지 10년. 그러나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 원곡동과 선부동 일대는 여전히 사각지대입니다. 10년 이상 된 다세대 주택이 몰려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강제 규정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안산소방서는 6월 한 달 동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을 받아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소화기 설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5개 국어로 된 사용법을 함께 부착해서 원곡동과 선부 2동을 중심으로 모두 200개의 소화기가 설치됩니다. 이 사업에는 지난 2일 발족한 안산소방서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다문화 도시잖아요. 또 외국 분들, 또 다문화 이렇게 다양한 분들 많이 와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단 안전과 또 이게 그거에 대한 교육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나도 먼저 나서가지고 그 안전 관리에 대한. 안산소방서는 화재에 취약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집 주인분들이 저희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개개인당 집마다 설치를 못 하더라도 현관문 앞쪽에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를 하셔서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안산시 선부동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18건, 원곡동에서는 8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산시 25개 동에서 모두 141건의 주택 화재가 났는데 이 2개 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25.5%에 이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생계를 위해 또는 전쟁을 피해 입국한 이주민들은 형편상 비좁은 반지하 같은 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뿐 아니라 폭염, 침수 등에도 취약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주민에 대한 폐쇄성이 강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제도 개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재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고려인 동포 70대 여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3평 남짓한 반지하 월세방에 최소한의 세간살이만 있고 2사람이 마주 앉으면 방이 꽉 찹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집은 찜통 같습니다. 이게 가스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이 집값이 올라가서 그래 좀 많이 벌어. 원곡동과 선부 2동은 안산에서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이 지역에 등록된 외국인만 18,000명이 넘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공단과 안산역이 멀지 않고 무엇보다 집값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방 쪼개기나 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려서 싼 값에 임대하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많습니다. 100에 35? 네, 이게 말하자면 그냥 집인데 이걸 이렇게 달아내갖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3층짜리 다세대 주택에 20세대 가까이 사는 집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거 환경은 열악합니다. 지난 3월 주택 화재로 나이지리아 국적의 어린이 4명이 숨진 집은 13평 크기의 방 2개. 여기에 7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전체로 보면 모두 11가구에 무려 44명이 살고 있었는데 모두가 이주민들이었습니다. 화재로 살 곳을 잃은 이들에게 주거 지원은 없습니다. 안산시가 제공한 임시 주거시설 지원은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제 사안이 사안인 만큼 긴급 생계비 같은 경우에 원래 외국인은 안 되는데 화재나 재난으로 이렇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를 이제 지원을 해드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산으로 피난을 온 이주민들의 상당수는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입니다. 허겁지겁 피난 온 탓에 반지하 주택 등에서 한 집에 2가족 이상, 원룸에 10명 이상이 함께 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없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주거, 교육, 그리고 일자리까지 해서 지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최대 체류 기간도 3년 정도 체류할 수 있게끔 비자 정책도 세워줬는데, 지난 2018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UN 주거권 특별보고관인 레일라니 파르하는 외국인에 대한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외하는 것은 UN 사회권 규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빨리 시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거기본법에도 국민이거든요, 대상이.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이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점이 이제 크게 바뀌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근데 국가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뀌기 전에 이주민들이 많은 지자체들에서 이제 제도를 바꾸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5월 말 기준 안산시의 인구는 68만 7천여 명. 이 중 등록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동포, 즉 이주민은 9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안산시 전체 인구의 13%가 이주민이라는 얘기입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가 언급한 킬러 문항 삭제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대책인 킬러 문항 삭제에 대해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가 권고한 맞춤형 학업 상시도 평가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출 것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2025년 전국적으로 시행 예정인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교육부 모델이 아닌 경기도형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전국 첫 벼베기가 이천 호범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벼베기 행사엔 김경희 이천시장과 송석준 국회의원, 농협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해 첫 수확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수확된 쌀은 약 160kg 정도로 소해이웃 돕기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의 선한 이웃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안산에서 우리 동포인 고려인들과 동거동락하며 15년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 문화센터장을 이재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김영숙 씨가 고려인들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 2008년이었습니다. 너무 직장생활 지겨워가지고 조금 쉬고 있는데, 저희 동북아 평화연대라는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에서 파생된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고려인 관련 사회적 기업 운영을 좀 맡아달라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고려인들의 삶 속에 스며든 것은 2011년 안산시 선부동의 떼골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구한말 연해주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 지역 곳곳으로 강제 이주당하며 우리말을 쓰지 못하게 된 동포들. 까레이스키라고도 불리는 고려인들이 생계를 위해 조국에 입국했지만 우리말을 하지 못해 변변한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며 야학을 시작했습니다. 한글 야학 넘어 공부방에서 야학을 이제 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보존금이 없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한테 보존금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고려인들이 임금을 떼이는 일들을 겪게 되면서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생활 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원 사업까지 폭을 넓혔습니다. 근데 일하고 못 받은 돈을 그렇게 고스란히 떼이니 얼마나 진짜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요즘도 임금체불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2016년에는 고려인 문화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게 되면서 고려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 살던 고려인들이 대거 국내에 피난을 오게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민간 차원의 지원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전장터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도 또 전장터고 한국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전쟁터인데 고려인들과 함께한 15년의 세월. 이제는 자라나는 고려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보며 희망을 봅니다. 본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고려인으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한국 사회 한민족으로서도 기여하고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자란다면은 오히려 양국을 연결하는 훌륭한 인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숙 센터장의 고려인들과의 동행이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고 동포들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오늘은 벌수임 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옆에 벌집이 있는데요. 실수로 이 벌집을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벌들의 공격이 시작되겠죠? 이때 놀라서 몸을 웅크리고 땅에 엎드리며 벌들의 공격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몇 방을 쏘이더라도 무조건 이 자리에서 벗어나야 해요. 최소 20m 정도는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벌들 다 갔나요? 네, 이렇게 하셔야지 벌들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산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벌들이 주변에 몰려들었다 하시며 벌을 쫓으려고 팔을 크게 휘두르거나 수건으로 때리는 듯한 동작을 하게 되면 벌들은 자신을 위협한다고 느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벌 몇 마리가 주변에 있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벌이 머리, 어깨에 앉는다면 때리지 마시고 가볍게 털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벌은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등산이나 벌초 같은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이런 헤어스프레이, 화장품, 향수의 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또 달콤한 냄새를 풍기는 이런 맛있는 과일이나 또는 음료수는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여러분, 한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은 어떤 색의 공격성을 보일까요? 정답은 바로 네, 검은색입니다. 그 이유는 곰의 천적인 오소리, 곰, 그리고 너구리가 검은색 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검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벌은 자신의 천적이라고 느껴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하실 때는요, 흰색 또는 최대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는 게 좋아요. 또 말벌은 사람의 검은색 머리털이 있는 머리 부분을 집중 공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챙이 긴 밝은색 모자의 착용도 잊지 마세요.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벌수임 사고 예방법 알아보셨는데요.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여름 야외 활동 하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김순영입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벌쏘임 사고. 21년 8월 대구광역시 길을 걷던 60대 여성이 벌에 쏘여 호흡곤란 증상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한라산 등반객이 단체로 말벌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8명이 쏘였고 이 중 2명은 두드러기 및 오한 증상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이런 벌쏘임 사고는 7월에 급증해 8,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기온 상승으로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산란 후 개체군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벌에 쏘였을 때는 쏘인 부위를 물로 세척하고 아이스팩으로 차갑게 한 후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벌은 말벌인지 꿀벌인지에 따라 대처 방법이 달라집니다. 말벌의 침은 일자형으로 피부에 박히지 않고 독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여러 번 쏠 수 있고 꿀벌인 경우 피부에 독침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땐 신용카드에 등을 세운 후 쏘인 부위에 독침을 긁어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때 손가락이나 핀셋으로 침의 끝부분을 잡아 제거하는 경우 오히려 벌침 안에 남은 독이 몸으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말벌의 독은 알칼리성이므로 레몬과 같은 산성 물질을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되고
꿀벌의 독은 산성이므로 침을 제거한 후 비누와 같은 염기성 물질로 상처를 씻어주면 독을 중화할 수 있습니다. 벌의 독 속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벌독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라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즉각적으로 일어나 전신발작, 의식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신속히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소방청에서는 벌쏘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등산길 안내 앱 램블러를 통해 벌쏘임 사고 위험 지역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앱을 설치한 사용자가 위험 지역 100m 이내에 접근하면 벌쏘임 다발 지역이라는 경고 음성과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외출 전 꼭 확인하시고 안전한 야외 활동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BTV 경기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